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더더욱 필요시되는 자기계발의 지략과 용기와 성공으로 이끈 놀라운 덕성과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 풍성한 배움을 주었음에 대해 이미 플루타르크 시대 때부터 흘러넘쳤던 또 한 사람의 영웅 에우메네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대죠. 후계자 전쟁 시대를 헤쳐나간 아주 독특한 인물 에우메네스에 대해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 귀족도 아니었고 또 그리스 본토 사람도 아니었던 그가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서 활약하다가 또 결국엔 쓰러져 갔는지, 그 과정에서 보여준 덕성과 지혜는 뭐였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에우메네스의 이야기는 이게 그냥 단순히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뭐랄까, 출신 배경의 한계는 과연 넘을 수 없는 벽인가? 능력하고 덕성이라는 게 현실 정치 앞에서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시대를 초월하는 고민거리들 말입니다. 오늘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째, 서론. 알렉산드로스의 후계 전쟁과 에우메네스의 등장.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323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요. 정말 거대한 제국이 순식간에 후계자 문제로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디아도코이 전쟁 시대의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왕위 계승 다툼, 이걸 넘어서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있던 그 대제국이 과연 유지될 거냐, 아니면 그 강력했던 장군들의 야심 아래서 이게 조각조각 나뉘게 될 것이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플루타르크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랑 인물들의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승자의 영광뿐만 아니라 패자의 고뇌, 또 인간적인 덕성과 그 한계까지 이렇게 그려내면서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자 했던 거죠. 그런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에우메네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이 참 독특해요. 마케도니아 귀족이 아니라 소아시아, 카르디아 출신의 서기관이었다는 점. 칼이 아니라 펜으로 시작한 인물이잖아요. 이건 좀 특별한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플루타르크가 에우메네스를 특별하게 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혈통이나 군사적 배경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발탁이 됐지만요. 제국 내 그 마케도니아 귀족 중심의 권력 구조 속에서는 정말 평생 외부인, 이방인이라는 시선과 싸워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질시와 배신의 대상이 되었죠.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적인 제국의 가치와 아주 냉혹한 현실 정치 사이에 끊임없는 줄가리기,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덕성과 현실의 불화라는 주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성과 현실의 불화라.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좀 심심찮게 목격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 에우메네스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둘째, 왜 에우메네스를 주목하는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외부인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중심 무대에서 활약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이유일까요? 네, 그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사후 그 혼란기에 대부분의 장군들은 가문, 혈통, 군사적인 공적 이런 걸 내세우면서 각축전을 벌였잖아요. 근데 에우메네스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략, 또 뛰어난 행정 능력, 그리고 플루타르크가 특히 강조하는 아레테, 즉 탁월함과 덕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죠. 그러니까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됨됨이가 리더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례군요. 와, 당시 마케도니아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은 소수자와 이방인의 고독한 정치적 생존기로도 읽힙니다. 늘 비마케도니아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질시와 모함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렉산드로스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려 애썼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죠.
이건 뭐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이 조직이나 사회 내에서 능력과 원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겪는 어려움, 이런 거랑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와, 과연 실력만으로 배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에우메네스의 결말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출신 성분이 아니라 능력과 도덕적 선택이 리더십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의 그 비극적인 결말이 오히려 현실 정치의 냉혹함, 그리고 능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어떤 구조적 장벽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가 단순히 그냥 머리 좋은 책사나 행정가가 아니라 덕과 전략을 겸비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뛰어난 전술을 구사하는 장군이었으면서도 개인적인 야망보다는 제국의 질서와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했죠. 플루타르크가 그를 페베르스메도 영웅으로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실천하는 도덕성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출신 배경이 그의 삶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출생과 배경. 에우메네스는 기원전 362년경 지금의 터키 갈리폴리 반도 근처에 있는 카르디아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죠. 마케도니아나 아테네 같은 중심지와는 확실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네요. 네, 지리적으로는 뭐 동서교역의 요충지긴 했지만 당시 헬라스 세계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마케도니아 귀족 사회에서는 철저히 외부인, 심하게는 뭐 야만인 취급까지 받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배경이 그가 군사 귀족의 길 대신에 개인의 능력, 특히 문필 능력과 행정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군사 쪽과는 거리가 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뭐 군사적 명성보다는 학문과 기록을 중시하는 그런 전통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카르디아 자체가 아테네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에우메네스 역시 수사학, 기록술 같은 그리스의 지적 전통 속에 성장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특별한 혈통이나 배경이 없는 그를 왕실 서기관으로 발탁한 것은 그만큼 그의 지적 능력이 탁월했다는 방증이죠.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 왕실 서기관으로 일하면서 제국 운영의 핵심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었겠군요. 알렉산드로스와도 이때부터 인연을 맺게 된 거고요. 네, 궁정 행정과 군사 기록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외부성, 즉 마케도니아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한다는 점은 그의 전생애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그는 혈통이 아닌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인정받아야 했고, 이는 그가 지혜와 절제 같은 덕목을 더욱 연마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란 에우메네스는 어떤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을까요? 넷째, 성장기와 초기 성품. 마케도니아 귀족 자제들과는 좀 다른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전형적인 마케도니아 귀족 교육이 뭐 신체 단련하고 무예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 에우메네스는 말씀드렸듯이 기록, 수사학, 논리적 사고 같은 그런 지적인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플루타르크는 그가 타고난 지적 능력뿐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지혜와 전략적 사고를 갈고 닦았다고 묘사합니다. 성품 면에서는 절제와 근면이 돋보였다고요? 당시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달랐겠네요. 네, 플루타르크가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많은 귀족 장군들이 뭐 연회를 즐기고 부를 과시할 때 에우메네스는 검소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맡은 바 책무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청렴하고 절제하는 모습은 훗날 그가 병사들의 마음을 얻고 깊은 신뢰를 받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리더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략을 바탕으로 한 그 설득력 있는 말솜씨도 뛰어났다고요? 아무래도 서기관 출신이다 보니 언어 구사 능력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걸 넘어서 논리적이고 명료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인 논리와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이건 뭐 훗날 군대를 지휘하거나 외교 협상을 벌일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일찍부터 자각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성품을 기르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섣불리 나서기보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신중함과 인내심을 갖추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그의 성장기는 무력보다는 지략, 사치보다는 절제, 혈통보다는 능력이 그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성품과 능력들이 이후 그가 겪게 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는 근간이 되어주었죠. 자, 그럼 서기관으로 경력을 시작한 에우메네스가 어떻게 군 지휘관으로 변신하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한데요. 다섯째, 결정적 계기와 첫 업적. 알렉산드로스 사후의 페르디카스라는 인물이 그를 카파도키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이게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바로 그 사건이 에우메네스의 인생 항로를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행정관료였던 서기관이 갑자기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된 것이니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임명이었죠. 당연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했습니다. 특히 마케도니아 혈통의 네오프톨레머스라는 장군이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도전해왔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에우메네스가 승리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처음으로 증명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외부인 서기관 출신이라는 세간의 우위구심과 멸시를 실력으로 잠재우고 장군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둘째, 마케도니아 귀족 중심의 군 지휘 체계에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졌죠. 이 전투에서 에우메네스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나요? 그의 지략이 아주 빛을 발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록은 좀 부족하지만 플루타르크의 묘사에 따르면 에우메네스는 정면 대결보다는 적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습 전술과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신에 대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했죠. 이 승리를 통해 병사들 사이에서 그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이후 그의 군사활동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이 첫 승리를 에우메네스가 외부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시대를 열기 시작한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적을 통해 에우메네스는 더 이상 알렉산드로스의 그림자 아래에 있던 서기관이 아니라 후계자 전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지략의 장군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성공은 곧이어 닥쳐올 더 강력한 경쟁자들 크라테로스나 안티고노스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능력을 증명한 에우메네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단순한 지략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여섯째, 리더십과 덕목, 아레테. 그의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지 않고 사익보다는 공적인 가치를 우선시했다는 것도요. 네, 특히 그의 절제는 당시 다른 장군들의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어력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 그는 부하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충성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플루타르크는 이러한 솔선수범과 공감 능력이 그의 리더십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알렉산드로스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다는 도덕적 판단력이군요. 이것이 다른 디아도코이들과 그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크라테로스나 안티고노스 같은 인물들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세력 확장에 몰두할 때 에우메네스는 비록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끝까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제국의 분열을 막고 정통성을 소화하려 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그의 고립을 자초했지만 플루타르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도덕적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강압이나 위협이 아니라 설득과 모범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도덕적인 명분을 제시하며 따르게 했기에 외부인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비록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는 주어진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덕성과 절제를 실천하면서 지도자의 진정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결국 승리나 지위 그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과 도덕적 품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덕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시련에 부딪혔죠. 일곱째, 갈등과 시련. 역시 외부인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까요? 네. 그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련의 원인이 바로 그 외부성이었습니다. 네오프톨레모스를 시작으로 병사들의 존경을 한몫여봤던 크라테로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안티고노스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그의 출신을 문제 삼으면서 반목하고 질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당시 마케도니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혈통 중심의 배타적인 권력 구조와 차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배신이 그를 가장 괴롭혔다고요? 믿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군요. 그렇습니다. 플루타르크의 기록을 보면 동료 장군들은 에우메네스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그를 이용하고 협력하는 척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그를 배척하거나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안티고노스와의 마지막 대결에서도 결국 내부 장군들과 병사들의 배신으로 그는 적의 손에 넘겨지게 되죠. 이런 반복되는 배신은 그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주었고 군대의 사기와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장군들과 달리 본국이나 확실한 세력 기반의 지원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신뢰만으로 군대를 유지해야 했다는 점도 엄청난 부담이었겠어요. 와, 맞습니다. 다른 마케도니아 귀족 출신 장군들은 자신들의 가문이나 인맥을 통해서 병력과 자원을 비교적 쉽게 동원할 수 있었지만 에우메네스는 그런 배경이 없었죠. 항상 재정적 압박과 자원 부족에 시달리면서 군대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약하고 리더십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외국인 지휘관이라는 의심의 시선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다는 점도 그의 고충을 짐작하게 합니다. 네, 겉으로는 존경을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과연 저 이방인을 끝까지 믿고 따라도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늘 존재했을 겁니다. 이건 언제든 내부 분열이나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였죠. 결국 에우메네스의 삶은 출신과 신분의 한계, 동료들의 질시와 배신, 전쟁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덕성과 원칙을 지키려 분투했던 정말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우메네스는 뛰어난 전략과 판단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여덟째, 전략과 판단력. 지략의 장군이라는 별명답게 그의 번뜩이는 전략들이 많았다고요. 네, 그의 군사적 성공은 단순한 용맹이나 운에 기댄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산과 상황 판단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크라테로스와의 전투입니다. 당시 크라테로스는 알렉산드로스 시절부터 병사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던 장군이었죠. 정면으로 맞붙으면 병사들의 심리가 흔들릴 것을 간파한 에우메네스는 기병에 활용한 기습 전술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건 그의 군사적 천재성뿐 아니라 인간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까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바꾸는 능력도 뛰어났다고요. 수적으로 불리할 때는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전투를 피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를 보여주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무조건 싸워 이기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황과 아군의 상태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시점과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특히 병력이 부족하거나 병사들이 지쳤을 때는 무리하게 전투를 벌이기보다 기만 전술이나 지연 작전을 통해 시간을 벌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노력했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싸워야 했던 그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전장에서의 판단력뿐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알렉산드로스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기로 한 그의 선택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고립을 자초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매우 고결한 판단이었죠. 네, 플루타르크는 바로 그 지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권력을 쫓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원칙과 대의를 따랐다는 점에서 그의 판단력이 빛난다고 본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의 언어와 기록 능력 자체를 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출신다운 발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나요? 예를 들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에게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배포하거나 연설을 통해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싸움의 정당성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적군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협상을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자주 했죠. 심일 아닌 지혜와 논리 그리고 타이밍을 활용해 불리한 전세를 뒤집으려 했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 리더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리더의 판단 하나하나가 조직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9번째, 인간관계와 주변 인물. 후원자였던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주로 경쟁자들과의 갈등 관계가 두드러졌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그를 둘러싼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발탁한 후원자이자 보호막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후 에우메네스는 동등한 위치에 오른 다른 장군들, 특히 크라테로스나 안티고노스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라테로스를 전투에서 꺾은 것은 그의 군사적 능력을 만천하에 증명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마케도니아 귀족 사회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요. 네, 크라테로스는 마케도니아군 전체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에우메네스는 동족 살해자라는 비난과 함께 귀족 사회 전체의 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였던 안티고노스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과 암투로 점철되었고 결국 에우메네스를 배신과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병사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발목을 잡았을 것 같은데요. 매우 복합적이었습니다. 그의 공정함과 솔선수범의 많은 병사들이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마케도니아인이라는 동족의식이나 현실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그의 외국인이라는 배경이 충성심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네오프톨레머스처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인물도 있었고 페오캐스터스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교묘하게 태도를 바꾸면서 결국 배신에 가담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살얼음판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군요. 플루터르크는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도덕성과 지혜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우메네스에게도 분명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광과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10번째, 영광과 전성기 역시 네오프톨레모스와 크라테로스를 연파했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군사적으로는 바로 그 시기가 에우메네스의 이름이 제국 전역에 가장 크게 떨쳐진 전성기였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존경받던 크라테로스를 상대로 거둔 승리는 그의 군사적 명성을 확고히 하고 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인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이때 병사들과의 관계도 최고조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승리를 일궈낸 외국인 지휘관에게 병사들의 신뢰와 존경이 깊어졌겠어요. 그렇습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평소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보여준 그의 인격적 리더십이 빛을 발한 시기입니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을 넘어 병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군사적 성공과 더불어 알렉산드로스 왕가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제국의 충신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도덕적 권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외부엔이라는 한계를 딛고 능력과 덕망으로 마케도니아의 쟁쟁한 장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덕과 지혜를 갖춘 장군으로 우뚝 선 순간이군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겠네요. 네, 군사적 역량, 정치적 정당성, 도덕적 권위, 그리고 병사들의 신뢰까지 그야말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눈부신 영광이 다른 경쟁자들의 질투심과 경계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와 견제 또한 더욱 거세졌으니까요. 그의 전성기는 안타깝게도 몰락의 소곡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결국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몰락과 비극적인 최후가 다가오죠. 11번째, 몰락과 비극.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그의 고결한 선택이 현실 정치와 충돌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 점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 왕실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는 대의 명분을 끝까지 고수했지만 당시 대부분의 장군들은 오직 자신의 권력과 영토를 확장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에우메네스는 그들에게 정말 눈엣 가시 같은 제거해야 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도덕적 고결함이 역설적으로 현실 정치의 냉혹한 논리 속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안티고노스와의 오랜 대립 과정에서 병력과 자원의 한계에 부딪히고 병사들의 피로와 불만이 쌓여갔던 것도 몰락을 재촉한 요인이 되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우메네스는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안티고노스와의 장기전은 그의 군대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고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병사들 사이에서는 과연 승산이 있는 싸움인가, 언제까지 이 외국인 장군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회의론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플루타르크는 이 지점에서 그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지도자였지만 극한의 상황과 현실적인 이해관계 앞에서는 그 존경심마저 결국 배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결정타는 내부의 배신이었군요. 지친 병사들과 일부 장군들이 안티고노스와 손을 잡고 그를 넘겨버린 거니까요. 아, 정말. 네, 가비엔의 전투 이후 병사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가족을 되찾는 대가로 에우메네스를 안티고노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나 개인적인 능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는 능력과 도덕성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웠던 당시 마케도니아 귀족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과 배타성, 그리고 권력투쟁이라는 냉혹한 정치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비극이라고 봐야 합니다. 고귀한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충돌 속에서 어쩌면 필연적인 결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도덕적 이상을 지키려 했지만 그로 인해 현실의 권력 질서 속에서는 고립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플루타르크는 이 비극적인 과정을 통해 지도자의 고결한 선택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냉엄한 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덕성을 지킨 삶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배신으로 적장 안티고노스에게 넘겨진 에우메네스. 그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12번째, 죽음과 최후. 체포된 후에도 그는 의연한 타도를 잃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플루타르크는 에우메네스가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제와 지혜를 존경했던 많은 병사들은 결국 현실적인 보상과 안전을 택했지만 막상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깊은 슬픔과 후회 속에서 그를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최후가 외부의 적이 아닌 한때 그를 따랐던 내부 병사들의 배신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 그의 비극을 더 깊게 만들죠. 흥미로운 점은 적장이었던 안티고노스조차 그의 처형을 망설였다는 기록입니다. 그의 능력과 인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안티고노스는 에우메네스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덕성을 지닌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두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런 인물을 죽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일말의 존경심 때문에 처형을 주저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하들의 압력에 못 이겨 처형을 결정했지만 그의 죽음을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고 전해지죠. 이건 에우메네스가 단순한 패배한 장군 이상의 시대를 초월하는 위상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종말을 넘어서 알렉산드로스가 꿈꿨던 제국의 이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제국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수호자의 퇴장이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의 죽음은 디아도쿠이 전쟁이 더 이상 알렉산드로스의 유지를 잇는 정통성 싸움이 아니라 노골적인 권력 쟁탈전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권력투쟁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지켜온 원칙과 덕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더욱 숭고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플루타르크가 그의 죽음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었겠군요. 네, 플루타르크는 에우메네스의 죽음을 단순한 패배나 비극으로만 그리지 않고 도덕적 교훈을 주는 정점으로 삼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가치는 승패나 권력 획득 여부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인간적인 덕성에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플루타르크는 이 에우메네스라는 인물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3번째, 플루타르크의 평가와 비교. 패배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승리한 영웅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덕성, 아레테인데 그는 에우메네스야말로 혈통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자신의 덕과 절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영웅의 반열에 오른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디아도코의 장군들이 권력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인 것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에우메네스가 끝까지 알렉산드로스 왕가의 정통성을 수호하려 했던 그 충성심과 원칙을 높이 산 것이죠. 영웅전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을 짝지어 비교하는데 에우메네스는 로마의 어떤 인물과 비교되었나요? 로마의 세르토리우스와 비교됩니다. 세르토리우스 역시 로마 본국에서 밀려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내부 부하의 배신으로 암살당한 인물입니다. 둘 다 중앙 권력에서 소외된 외부인 혹은 소수자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내부의 배신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아, 흥미로운 비교네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지 않나요? 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르토리우스는 로마라는 기존 체제에 맞서 싸운 반체제적인 성격의 지도자였던 반면에 에우메네스는 오히려 분열되어가는 제국의 정통성을 지키려 한 체제 수호자였다는 점입니다. 플루타르크는 이 비교를 통해 정치적 배신이라는 악덕이 어떻게 덕성 있는 인물을 파멸로 이끄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편 세르토리우스와 에우메네스처럼 현실에서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이 보여준 도덕적 원칙과 리더십은 역사적으로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플루타르크에게 에우메네스는 현실적인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도덕적인 모범이자 교훈을 주는 인물이었군요. 진정한 지도자의 가치는 결과적인 승리에 있는가 아니면 과정 속에서 끝까지 지켜낸 도덕적 원칙에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바로 그것이 플루타르크가 에우메네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2000년도 더 지난 에우메네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번째, 오늘날의 메시지. 그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약점 같은 한계를 개인의 능력과 덕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순산치 않고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라도 에우메네스의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게 만드는 힘이 있죠. 동시에 그의 몰락은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적 장벽과 구조적 차별에 부딪히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 예를 들어 공정함, 병사들과의 공감 능력, 사리사욕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 등은 오늘날의 조직에서도 충분히 유효하고 필요한 덕목들이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리더의 솔선수범, 구성원과의 수평적 소통,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조직의 리더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또한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맹혹한 현실 정치 사이의 충돌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영원한 딜레마를 우리 앞에 다시 한번 펼쳐 보입니다. 단기적인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 원칙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도덕적 가치를 지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군요. 그렇죠. 에우메네스의 삶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 비록 현실에서는 패배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일관성이 역사적으로는 더 깊은 울림과 의미를 남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능력과 덕성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와 가치를 지켜냈는가 하는 점임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에우메네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신 배경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권력이나 성공이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원칙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지향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우메네스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5째 총평.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500자 내외로 에우메네스의 삶을 총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우메네스라는 소아시아 변방의 서기관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딛고 오직 뛰어난 지략과 행정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덕성, 아레테로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혼란스러운 제국의 중심에 섰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혈통과 배경이 아닌 공정함과 절제, 그리고 병사들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깊은 신뢰를 얻었지만 마케도니아 귀족 사회의 뿌리 깊은 배타성과 동료 장군들의 끊임없는 질시와 배신 속에서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왕가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고결한 선택은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 좌절되었고 결국 내부의 배신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플루타르크는 그의 패배 속에서도 권력이나 성공보다 도덕적 원칙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더 높은 가치로 여겼던 그의 삶에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에우메네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소수자나 비주류도 능력과 원칙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그 길이 마주하게 되는 구조적 장벽과 정치적 냉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영웅적 가치가 승려의 화려함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인간의 덕성에 있음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우메네스라는 인물을 통해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의 삶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담심이 에우메네스의 병사였다면 마지막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혹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에우메네스와 같은 인물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상으로 플루타르크 영웅전 30번째 영웅 에우메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1번째 영웅 아게실라오스에 관한 동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소크라테스 AI 학술어는 유튜브 호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